예, 지금 제가 아는 이제 뭐 연기금이나 보험사 같이 이제 좀 긴 안목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3월 달에 주가 급락할 때 고통을 겪었지만 그래도 그걸 또 하나의 기회로 삼으려고 많이들 준비를 하셨고 네. 실제로 이제 좀 자금들도 좀 많이 대기 자금들도 만들어 놓고 네. 그러고 있었는데 뭐 아주 단기에 이제 1,400 저점 찍고 나서 1,800 올라올 때 이거 과도하게 너무 많이 올라왔다. 1,800 포인트에서도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여러 가지 요인에 이제 좀 쉬지 않을까 했는데 2,000 포인트를 넘어가니까 오히려 들고 있던 주식을 더 줄이셨더라고요. 그래요. 예, 이 정도까지 왔으면 이제 좀 이익 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관리가 필요한 거 아닌가. 이제 진정하게 쉬어보겠다 했는데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오늘 뭐 장 초반에는 2,200 포인트 거의 근처까지 갔었거든요. 지금은 사실은 이 정말 뭐 메인 스트리트와 월 스트리트가 너무 이렇게 괴리돼 가지고 가는 이게 진짜 돈의 힘만으로 가는 이 금융시장이 맞는가, 금융 가격 지표들이 맞는가라고 하는데 제가 뭐 심리학 얘기를 드리면 좀 웃기긴 하지만 지금 불확실성의 시대잖아요, 사실은. 네. 제가 본 아주 재밌는 차트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네. 미국의 경제학자들 중에서 올해 미국 성장률을 제일 낙관적으로 보는 낙관론자 25% 상위 25%와 비관론을 보는 하위 25%의 전망의 괴리가 그 데이터가 70년도부터 나오거든요. 1970년도요. OECD 그때 많이 벌어져 봐야 뭐 한 4% 5%도 안 벌어졌었어요. 그 차이가. 지금 15%까지 벌어졌어요. 역대급으로 이렇게 낙관론과 비관론이 벌어진 적이 없는데 네. 하나도 잘 모르겠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 미래에 그렇죠. 대해서. 근데 잘 모르게 되면 그 불확실성 때문에 사실은 그럼 보수적으로 움직여야지 가만히 있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심리학 쪽에서는 자기들이 원래 하던 행동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생긴다는데 그게 추세를 추종한다는 거죠. 그렇죠. 3월 달에 주가는 정확하게 바텀을 만들어주고 나서 경기는 지금까지 뭐 유의미하게 좋아졌다고 이제 겨우 바텀 시그널들 나오는데 뿌려준 돈의 힘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지금까지 그 관성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 같고요. 채권도 3월 달에 일시적 쇼크로 미국 금리 중심으로 다 역사적인 저점을 찍었는데 위험 자산들 오르고 이런 걸 옆에서 쳐다보면서 과연 이게 채권이 사상 최저금리 수준에서 더 레벨 다운을 시킬 정도 더 악화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때문에 미국 10년은 0.5%, 독일 10년짜리가 마이너스 0.5%, 우리나라 10년이 한 1.3%까지 바닥을 3월 달에 봤는데 그 이하로 내려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말이 좀 길었지만 결국 흐름은 뭐냐면 이제 철없는 주식시장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불확실성 시대의 그 관성이라는 그리고 돈의 힘에 대한 믿음이 네. 전 여전히 좀 유효한 것 같고 유효하다. 예, 하반기에도 그 철없음은 좀 더 유지될 수도 있겠다. 일단은 금융시장은 돈이 최고인 것 같아요. 예,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 1분기 성장률은 뭐 거의 마이너스 그 연율로 환산하면 거의 마이너스 두 자릿대 가까운 타격을 받은 지역들도 나왔고 네. EQ는 그거보다 더 능가해서 지금 데미지가 들어올 거다 걱정들을 하고 있고 제일 대표적인 PMI와 같은 지표들이 뭐 2008년 금융위기 때 찍었던 저점들을 다 깨고 나가고 특히나 이번에는 서비스업의 타격이 컸어요. 그랬죠. 전혀 이제 민감 활동이 되지 않다 보니까 서비스업은 원래 비탄력적이잖아요.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종들이라 2008년에 금융위기 때 제조업 지수들이 30포인트대 ISM이나 PMI들이 52 기준인데 30포인트대까지 뭐 급락을 했을 때 걔네들은 그래도 한 40포인트대에서 상대적으로 낙폭이 적었는데 이번엔 서비스업 지수들이 오히려 더 뭐 제조업이 30포인트대 다 낙폭을 보일 때 20포인트대까지 유례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맞아요. 망가지고 했는데 다행히 한 3, 4월 달에 저점들을 형성하면서 이번 5월 달에 확인되는 지표들은 미국만 해도 제조업 지표가 ISM은 좀 생각보다 선방했어요. 다른 지역 연준 지수나 네. PMI 네. 지표보다 선방했는데 41.5를 제조업 지수가 바텀 찍고 나서 43포인트대로 미미하지만 고개를 들었고 그다음에 서비스업 지표도 컨센을 상회하면서 올라왔고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도 뭐 유례없는 대규모 실업 때문에 실업률이 미국이 이제 아마 이번 주 확인이 될 텐데 이제 다음 금요일 날. 예, 금요일 날 확인이 될 텐데 뭐 20%까지 실업률이 올라갈 거다. 지난 4월 달에 14%대를 네. 찍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전히 고용 사정에 대한 어려운 부분도 얘기되고 있지만 그 민간 고용 쪽은 원래 예상치보다는 한 3분의 1 정도로 실업자 수가 좀 또 많이 개선된 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상황들 다 종합해서 가장 또 타격이 컸던 쪽 중에 하나가 유럽이잖아요. 네. 유럽들도 전반적인 이제 센티먼트 지표도 서베이 지표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그걸 다 버무려서
경제 모멘텀 지표라고 보는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지표가 잘 나오냐 못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기대를 비트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글로벌 전체 평균으로도 유의미하게 고개를 들고 있어서 예상보다는 좋다. 그래서 지금 경제 지표는 최악은 일단 지난 것 같다. 더 아래쪽으로 빠지는 지표들은 없다. 심지어는 자동차 판매와 같이 내구재 쪽에서 보수적인 부분도 미국도 사실은 실업자가 그렇게 많아도 실업수당을 많이 줬고 우리나라도 재난지원금 같은 부분이 들어오다 보니까 한국의 신용 매출이 있잖아요. 그 카드 매출한 게 3월 달에 마이너스 30%까지 전년 대비 막 급격히 위축됐던 게 5월 셋째 주에는 플러스로 반전했습니다. 전년 대비 플러스. 그러니까 안에서 이제 그만큼 정책들이 받쳐주는 부분 때문에 수출이라든지 전반적인 교역은 아직 못 살아나고 있지만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20%대까지 네. 위축돼 있지만 내수 지표들은 지금 올라오고 있다. 내수 지표는 올라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경제 큰 그 기전은 지금 잡고 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아까 그 금리들이 더 못 빠지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경제 하방 정도는 잡아줬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가 3월 달에 더 찍었던 저점 이하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쟁이들이 더 아래쪽 뭐 너무 금리가 낮기도 하지만 절대 레벨도 네. 낮지만 근데 나는 뭐 보니까 미국 지수 10년물 같은 거는 이거 조만간에 튀어도 할 말 없겠던데 차트는. 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이제 그 지표도 확인되고 어저께 이제 연준이 그래도 계속 받쳐주지 않을까에 대한 연준이 양적 완화도 하고 있고 금리 목표제도 할 수 있다. 뭐 일티컵 컨트롤이라고 하죠. 어느 정도 금리 선을 딱 꺼놓고 거기까지 오면 우리가 사줄게. 네. 쫄지 마라고 할 오케이. 정책도 있었는데 근데 어저께 생각보다 미국 10년 금리도 한 7, 8bp씩 이렇게 올라오면서 채권 시장도 그동안 좀 고평가 과열에 대한 인식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최근에 기류가 좀 바뀌었잖아요. 제가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난주부터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 쪽부터 그동안 쫙 깔고 들어와서 4월 때부터 선물부터 깔더니 현물을 드디어 건들기 시작했어요. 글쎄. 거기에 제일 핵심은 달러죠. 그동안 그 달러 약세를 누가 받아줄 거냐. 유럽이 저렇게 경제가 어렵고 저렇게 해서 상대 가치인데 역시나 그걸 못 받아줄 거기 때문에 달러가 못 약해진다라는 띠이었는데 최근 달러 인덱스가 좀 유의미하게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럼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요번에 제일 당황하시는 거예요. 삼성전자와 은행주와 금융 심지어는 조선도 뭐 일부 수주 때문에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들이 순환매처럼 확 올라왔는데 그 올라올 때 뛰면 걔들이 이제 더 이상 팔 사람 이제 그걸 매도 칠 사람이 없거든요. 그 종목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비어져 있고. 근데 외국인들이 인덱스를 사면서 패시브가 들어오니까 거기 조금만 이제 그동안 말라있던 땅에 물 조금만 들어오니까 확 들어오는 거죠. 하하. 뭐 유럽도 사정은 다 비슷하고 지금 정책들은 다 집중되고 중국이 상대적으로 조금 돈을 더 풀었다 뭐 이런 얘기는 있긴 하지만 중국이 상대적으로 덜 풀었다? 네, 중국은 아직까지 이번 전인대까지 하면서도 통화 완화책은 유지하고 있지만 직접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는 선진 권역보다는 좀 덜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뭐 통화 정책 M2 저도 지금 제가 갖고 다니는 자료나 모델에서도 그런 쪽에 돈의 힘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힘으로 저도 지금 3월 달부터 저도 채권쟁임에도 불구하고 2분기까지 금리가 바텀을 탐색할 정도의 불확실성은 있겠지만 위험 자산은 된다라고 콜을 했거든요. 제가 올해 뭐 3, 4월 달에 자료를 무진장 많이 썼습니다. 왜냐면 정책이 나오면 일단 그 폴리시 와처를 하는 채권 애널리스트들이 주로 얼굴이 대응을 많이 많이 하기 시달리시는 때문에 얼굴이야. 3, 4월에. 그래서 많이 썼는데 제가 그때 제 스스로 이런 말 하면 좀 웃기긴 하지만 제가 그나마 제일 잘 썼다라고 하는 리포트가 뭐냐면 3월 30일자에 제가 미국의 저신용 채권 시장을 한 30페이지 분량으로 자료를 썼어요. 제일 대표적인 하이힐드, 하이힐드. 레버리지론. 뭐 그게 사실 이름부터가 레버리지론 찝찝하잖아요. 찝찝하죠. 그냥 별거는 아닌데 WB 이하의 저신용 기업들의 회사채를 하이힐드나 레버리지론으로 이제 대표하거든요. WB 하면은 투자 부적격 투기 아니야? 등급이죠. 투기 등급이지. 그 마켓이 사실은 2008년 금융위 때도 그랬지만 걔네들이 먼저 도산하고 망가지면서 그 업체들 부도율이 2018년에 네. 15%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때 그 자료를 쓰면서 거품을 눌렀던 게 3월 27일 딱 정확하게 그 3월 30일이 월요일이고요. 3월 27일이 금요일 날 미국 의회에서 케네지 액트라고 해가지고 2조 2천억 달러짜리 통화 정책도 중요했지만 재정 패키지가 통과를 했습니다. 제가 그거 보자마자 거품을 물고 저희 왜냐면 그 레버리지론 하이힐드 자료를 저희 하반기 전망에 쓰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왜 거품까지 물었냐면 나중에 위험 팩트로 쓰려고 했던 자료인데 그 케네지 액트 나오면서 거기에 제일 핵심 또 항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1조 달러에 가까운 돈을 기업들한테 대출해 준다. 거기서도 방금 얘기했던 하이힐드하고 레버리지론 같은 저신용 기업들한테 PPP라는 약자로
걔네들의 프로텍트를 해준다라는 그 대출로 3,800억 달러를 딱 이렇게 책정을 해놨는데 그 3,800억 달러라는 숫자가 제가 거기에 확 꽂혔어요. 뜬금없이 그 3,800억 달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아까 얘기드렸던 미국의 그 저신용 채권 시장의 규모가 2조 5천억 달러예요. 2조 5천억 달러인데 무디스도 그렇고 주요 기관들이 2008년 금융위기나 이번에도 충격이 오면 역사적인 침체 때 부도율 한 15% 정도 그 정도가 들어오지 않겠냐. 2.5조 달러의 회수율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건 그냥 다 배제해놓고 위험값으로 대충 부도율 15% 때리면 얼마 정도 숫자가 나오냐. 4천억 달러가 좀 안 됩니다. 제가 그때 그래서 자료를 준비하면서 정책은 넘친다는 느낌을 줄 때 효과를 주는데 과연 그때 여러 정책들이 쏟아지는데 그 주 초반에 연준이 인피니티 QE 얘기했어요. 그래도 주시장이 아직 막 바닥을 잡느냐 마냐 이러고 있는데 저는 이제 재정이 나와서 이 불안의 실물 경제 쪽에서 특히나 자금이 들어와서 안전망을 깔아주면 그때부터 반격을 할 건데 그 숫자를 4천억 달러 내외 정도를 봤는데 딱 3,800억 달러를 집행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는 무조건 저희 센터장 찾아가서 이건 하반기 전망에 넣을 게 아니라 지금 저 무리해서라도 주말에 써서 이건 지금 안 내면 의미 없습니다. 그때 하이드 스프레드가 1,100bp까지 벌어졌거든요. 그 저신용 기업들은 국채 대비 11%의 이자를 더 지급해야지만 채권을 조달할 수 있을 정도로 열악해져 있었는데 그거 보고 제가 이거는 정책 큰 틀, 안전망은 깔렸고 유동성 아까 얘기를 하셨잖아요. 쉬운 말로 한 놈도 안 망하게 해줄게네. 정책이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죠. 하지만 최소한 망하지는 않게 해줄게네. 그거 저는 그래서 지금도 그걸 믿습니다. 왜 믿느냐? 한 달 만에 그 대출이 다 소진됐어요. 너도 나도 다 빌리러 가죠. 금리가 1%밖에 안 됐거든요. 이게 빅브라더가 받쳐주는 부분이 있고요. 민간이 그리고 그걸 믿고 스스로 이제 돈을 돌리는 방금 얘기했던 금융기관들이 펌프질을 하고 있고 거기에 제일 첨단에 있는 기업이 JP모간이죠. 제가 보니까 최근에 가장 낙관론을 펼치고 있고 금리도 이제 더 안 빠질 거고 그런 논리하에 대출도 되고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 아까 그 3,800억 달러가 한 달 만에 다 소진됐는데 4월 말에 또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다 소진되자마자 또 추가로 바로 의회에서 의결해서 3,800억 달러 동일 금액을 또 넣어줬어요. 그 힘이 유지되면 아까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든 지금 단기 과열이든 그런 부분 저도 야 어떻게 코스피가 이렇게 단기 한 분기 만에 2,000포인트를 넘지? 근데 기조가 바뀌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2009년에 장가 가려고 그때 주식 열심히 해서 갔거든요. 2010년에 갔는데 그때 제가 정확하게 코스피 890 저점 보고 나서 한 그 3월 달 좀 지나서 이제 한 그 2분기 초쯤 중반쯤 들어갈 때 1,200 넘어갈 때 이거는 팔아야 된다. 이마에 올랐으면 단기에 팔아야 된다고 한번 내렸다가 1,600에 다시 들어갔죠. 그렇죠. 그때도 저도 나름 뭐 주식 전문가들과 저희 뭐 리서치 센터에 있는 뭐 그 동료들과 적정 가치 그렇게 따졌는데 가버리더라고요. 소용이 없어. 그래서 이게 내리는 게 무서워요. 지금 요 근래 기관들 중에 어쩔 수 없이 샀던 그 북도 안 밀리는데 샀거든요, 그게. 근데 이제 그러고 났더니 또 밀려요. 그러고 났더니 밀리는데 그냥 하나 마음들은 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뒤에 보면 고간의 총알들은. 네, 그러니까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번에 동결을 전망했고요. 이유는 되게 상징적으로 봤습니다. 지금 뭐 상징적으로? 통화 정책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유동성을 풀어주는 환경인 건 분명하긴 하지만 지금 5월 금통위 직전에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넘고 있고 그리고 한국은행이 무제한 IP라고 해가지고 자금이 필요로 하는 금융기관들이 언제든 오면은 대출을 해주겠다 했는데 그 입찰을 4월 달부터 이제 금융기관들이 안 받아가요. 통화 수합도 이제 제대로 안 받아가고 한국판 양적 하나 운운하고 분명히 이제 실물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어려움이 있는 건 맞긴 하지만 자금 측면에서는 이미 4월 달부터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5월 달에 이제 분명히 이번에 금리 인하 논리에는 우리나라 성장률을 마이너스를 각오해야 될 정도로 한국은행 전망이 좀 비관적이 좀 안 좋은 부분을 반영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할 수 있을 때 더 노력하겠다. 그리고 추가 경정 같은 정부의 정책이 들어오는 부분에서 일부 이제 정책 보조, 폴리시 믹스 측면에서의 금리 인하까지도 용인하는데 뭐 저도 여력이나 뭐 이런 거 생각하고 그 동결을 얘기한 게 아니라 사실 지금 그럴 필요성이 금리 쪽에서는 특히나 좀 적어 보였어요. 딱히. 그렇죠. 뭐 안 그래도 뭐 0.75나 0.5나
금리 쪽에서 뭐 저희 경제 주체들이 받는 버든은 크지 않은 예, 예.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그래서 오히려 늘어나는 그 국채 공급량을 하느니 이제 매입 국채 매입 우리나라 한국판 양적 완화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런 걸로 얼마나 보조를 해줄까를 봤는데 금리 내리고 그걸 또 보수적으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채권 시장이 조금 스텝이 꼬여 있는데 스텝이 꼬여 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0.5까지 내려놓고 이번에 만장일치도 인하고 또 일부 실효한 우리나라가 더 내릴 수 있는 여지에 대한 부분도 여지는 계속 둬야죠. 근데 그 여지는 어디서 나올 거냐? 미국이 마이너스 연방금리를 택할 정도로 다시 뭔가 상황이 열악해지지 않는 한 저는 한국은행이 지금 앞으로 금리 정책을 더 쓰는 거는 저도 뭐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아깝더라고요. 그냥 괜히 카드 하나 날리는 느낌? 뭐 지금 굳이 뭐 글쎄. 성장률이 마이너스니까 우리는 여기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뭐 그래서 제가 그때 보고서 제목이 최선은 다했다라고 썼어요. 저는 심플하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돈의 힘이 정확하게 아까 M2 증가율 얘기하셨는데 저는 세계 12개 국가들의 M2 증가율을 비교해 보셨구나. 비교해서 보는데 걔가 달러하고 정확하게 역상관으로 갑니다. 아, 그래서 저는 그 힘이 이제 지금은 돈을 구하기 힘들지 않은 시대예요. 3월 달까지만 해도 그 달러 외에는 뭐 다른 통화 가치를 신뢰하지 못해서 원달러 환율도 1,300원을 위협하고 뭐 그런 불안이었는데 저희는 올해 연말까지 저희 하우스비로 1,180원 1180. 예, 원화가 그만큼 안정화되고 달러 약세에 대한 뭐 유로가 한 1.2까지는 힘들어도 1.1대 중반 정도까지는 커버해줄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위험자산들에 대한 뭐 과열 인식이 있고 그럼 옆에서도 잘 얘기해 주셨지만 좀 뭔가 한 템포를 죽이는 부분인데 그 한 템포 죽이는 것도 결국 사자라는 기회를 엿보는 거거든요. 예, 그렇겠죠. 네, 그리고 저는 약간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해주고 깔아줬던 채권 금리들도 요즘에 조금 업사이드를 보는 건 이제 단순히 유동성만 가지고 스토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경기 지표도 아까 간단하게 짚어드렸지만 최악은 지나간 거 아니냐. 어쨌거나 하반기에는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 예, 그로스 스토리도 그리고 기업 실적도 분명히 그 그로스가 나와야 기업들도 돈 벌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믿음이 저는 3Q에 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뭐 6월, 7월 잠깐 이제 이 뭐 차익 실현의 기간이기도 하고요, 반기이기도 하니까 뭐 좀 이익을 보전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다고 해도 나중을 위한 또 기회로 삼는 게 맞지 않느냐. 위험 선언은 저는 하반기에도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다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그걸 더 확인시켜 줄게. 금리가 완만하게 지금 수준보다는 폭력적이지 않고요. 뭐 통화 정책이 변하고 뭐 이럴 건 아니니까 그냥 채권 시장이 고평가에 들어왔던 그러니까 이게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낮은 금리에 채권을 살 필요가 있어라고 하는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되는 거고 지금 그럼 커브도 안 눌리고 지금 약간 서는지? 네, 일드 커브도 스티프하고요. 그 미래에 대한 어느 정도 성장과 인플레에 대한 기대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조금 더 그 얼마나 오매불만 기다리던 현상이요. 그렇죠. 채권이나 연준에서나. 그래서 지금 장기 금리들이 조금씩 올라오는 과정들도 네. 놓고 보면 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